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5가 최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MWC에서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들이 AI 기술을 두고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특히 중국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고성능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기술력을 뽐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제품은 가성비라는 통념을 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시장을 둘러본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중국 기업들의 발전상의 위기감을 느꼈다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평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살림을 꾸리다 보면 노후 준비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전업주부들의 노후 대비, 특히 국민연금 가입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확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화요일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뉴스 빠띠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관심이 여전히 쏠리고 있습니다. 네. 헌재가 더 오래 고심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 후반 얘기가 제일 컸었는데 어쩌면 이달 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네. 나와요. 왜 그러냐면 당장 어제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변론 재개 가능성 오늘 띄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됐다? 그러면 절차적 흠결이 있으니까 변론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변론 재개가 된다면 선고 시점이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달 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가능성이 적다는 시각이 우세해요. 왜 그러냐면 헌재가 이미 윤 대통령한테 충분하게 증인 채택이나 변론 기회 모두 부여했고, 실제로 직접 출석했고, 또 탄핵 심판 때 제출된 증거 중에는 공수처의 수사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인을 다 봐도 영향을 받을 조건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변론을 재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면 헌재가 평일을 더 열고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 선고일,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고일에 맞춰서 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기자간담회 열고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그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8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8개 구역에는 서울 지역 경찰서장 8명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개로 나눈 것, 각각 경찰서장이 지역장, 그 파트의 지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 당일에 헌재 건물은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쌀 건데요. 반경 100m 구역은 아예 틈 없이 인파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집시법상에 따라도 헌재 100m 이내 구역은 집회 금지 구역이에요. 또 당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는 순찰차, 구급자도 가급적 사전에 배치할 예정이고, 선고 당일에 이런 서부지법 난입사 폭동 사태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120cm가 되는 3단봉이라든가 캡사이신 사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특공대 투입할지도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 경우에는 특공대는 이런 시위 진압이 아니라
폭발물 탐지라든가 인명 구조에 나설 거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고요. 특히나 경찰은 또 주변에 헌법재판소 주변에 어떤 시설물들 주유소나 공사장 이런 쪽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왜냐하면 이쪽이 또 위험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아울러서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가포비상 발령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최재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모레 선고하겠다고 밝혔어요. 목요일이죠? 네.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 심판 이렇게고요. 또 최재 감사원장 해서 4명 동시에 13일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3명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것 때문에 탄핵 심판에 넘겨졌던 거 이걸 심사하는 거고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었습니다. 이렇게 4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해 1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2월에 탄핵 소추안이 올랐기 때문에 접수된 지 98일 만에 선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좀 크게 보자면 헌재 선고가 일단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좀 정치권이 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은 검찰에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여당은 공수처장을 야당은 검찰총장을 이렇게 서로가 고발을 한 건데요. 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보면 그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걸 재판부가 명확히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가 이게 단순히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민주당 비롯한 야5당은 여기는 심우정 검찰총장이죠.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 기소할 때부터 빠르게 처리하지 않고 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체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구속 취소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에도 즉시항고 주장을 특별수사팀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도 즉시항고 해야 된다고 반발을 했는데 이걸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게 민주당과 야5당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요? 네, 우리도 지난 시간에 짚어봤지만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잖아요. 네.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이렇게 직접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론 외박이 정치권이나 뭐 시민 여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뭐 심우정 총장 말대로 구속 취소가 되고 즉시항고 포기한 거 그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병 처리에 대한 판단은 모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것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또 논쟁이 있다면 그럴 때는 피고인의 인권을 우선으로 본다라는 관점이 적용되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또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덮어두고 하면 문제만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지적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 게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 검찰은 그동안 뭐 관행적으로든 어쨌든 날짜 적용을 해왔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거 다 계산 다시 해야 되는 거냐. 또 다른 혼란을 줄줄이 초래할 거다라는 반박이 있는 건데 실제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 명시돼 있는 걸 보면 1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로 돼 있지 뭐 10일 다 계산해서 240시간이다 이렇게 시간으로 규정돼 있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직 판검사들도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방에 글을 올리고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피의자들이 구속 적부심 반복하면서 구속기간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럼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지 혼란이 예상된다 우려를 했고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썼는데요. 실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집행 담당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우정 총장 얘기하는 거죠. 담당자가 질의 위헌 논란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 섣불리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 구속 취소라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런 검찰의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이것도 또 이례적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네. 또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호회가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파장을 낳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습니까? 예, 이 검찰 동호회가 지난 9일 오전에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한상대 검찰 동호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냈고 동호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청원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때가 한창 그런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사실 민감한 시기이기도 했고 검찰 퇴직자 출신들이 모여있다는 조직이 이런 내용을 보냈고 그걸 또 뭐 몇 명 찬성하는 사람한테만 뭐 개별적으로 보낸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단체 문자로 보냈고 검찰 동호회라는 조직의 이름을 또 쓰고 보낸 거잖아요. 안 그래도 파장이 큰 사안인데 마치 이게 뭐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조직이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사적으로 어떤 힘을 쏟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온 거라서 후폭풍이 거센 건데요. 한상대 회장은 설명하기로 윤 대통령 석방 청원에 동참한 일부 회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한상대 회장은 지난달에 그 구속 취소 청원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연락 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회원들한테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회원 한 수십 명이 여기에 응답했다고 하는데 근데 내부적으로도 이게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 한상대 회장이 구속 취소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했던 거에 응한 게 수십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 퇴직 검찰 출신들은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불만을 가진 이런 회원들은 전체 통일된 입장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회원 탈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똥이 심우정 총장에게로 튀고 있는데 일단 심우정 총장은 검찰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렇지만 뭐 야권이라든가 또 탄핵 촉구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검찰 동호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 특히 야권에서는 어떤 걸 문제 삼고 있냐면 검찰 동호회가 아무리 퇴직검사 모임이지만 현직 검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검찰 조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진행된 여야 국정협의회는 결국 빈손으로 끝난 모양이죠? 예, 뭐 사실 모이는 것조차도 불투명했었는데 그래도 원내대표들이 예정대로 국회의장실에 모이기는 했어요. 근데 겨우 모였는데 내용상 이견이 너무 커서 접점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성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모임 자체가 30분 만에 끝났어요. 그 후에도 여야는 서로 니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향해서 연금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 대체율 43% 안을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원래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또 반대했다. 네.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추경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 많이 기다렸고 정부 여당 입장을 듣고 싶은데 전혀 듣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뭐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올진 모르지만 그 결과라든가 뭐 조기 대선 국면까지 열리게 된다면
추경을 얘기하기에는 이게 또 뭐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어제 협의회가 세 번째였거든요. 근데 세 차례나 열렸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실효성에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 최상목 대행은 정부를 배제한 여야 간의 협의회 가동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 오늘 국무회의에는 이걸 안 다루고 그러면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을 보면 이게 지난달 28일에 접수됐거든요. 그러면 오는 15일까지 공포를 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15일 이전에 별도로 또 따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사실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하루라도 더 기다려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까지 다 고려해서 시한일까지 최대한 채워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현재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한 총리에 대한 변론이 윤 대통령보다 빨리 끝난 만큼 선고도 더 뒤로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끝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재판 2개가 있는데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 재판이고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가 얼마 전에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재판부가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갱신 절차 진행하고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했고요. 오후에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데 이거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입니다. 요거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던 건데 1심의 맹점을 보면 김진성 씨가 위증한 건 맞지만 이재명 대표는 위증할 걸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이걸 두고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도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죠. 이것도 이제 4월 달에 재판이 잡히면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 후에 약 4개월여 만에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밀리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작업 중인 서안산 부근에서 제속도 못 내고요. 이후에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남동 중심으로만 양방향 교통량 많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 호법에서 모가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순천 방향으로 삼내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부근에서 정체고요. 서울 시내도 많이 한산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나란히 지나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한강대교 부근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암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니까요.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이후로는 반포대교 부근에서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이야기를 더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 3대 가전박람회 국제 3대 IT 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이제 3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6일 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 지난주에 좀 하다가 더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모바일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 모바일 이런 쪽의 회사들이 모이는데요. 올해는 그뿐만 아니라 AI, 뭐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가전 뭐 이런 데들까지 있어서 일종의 종합 쇼로서 조금 더 확장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MWC에서는 네. 특히나 중국 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의 기술력이 실제로 좀 많이 높아진 걸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왜 저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나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기술이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이제 벤치마크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몇몇 기술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중국 기술을 벤치마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실제 그 이 MWC 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술이 있다면 어느 나라 기술이든 벤치마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원래 이 MWC는 전통적으로 중국 회사들이 거의 온 힘을 모아서 자기네들을 홍보하는 쇼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CES라는 쇼가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미국에서 열리니까 거기에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잘 못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에 상당히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 MWC 들어가는 이 전시장 입구에 왼쪽에는 화웨이, 오른쪽에는 샤오미 광고로 꽉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화웨이는 원래 이 MWC에 광고를 많이 해서 항상 메인 스폰서가 화웨이이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화웨이가 있고 옆에 삼성이 있었거든요, 광고가. 근데 올해는 삼성 광고가 다 샤오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중국이 이 쇼를 통해서 본인들의 기술을 자랑하겠다는 걸 좀 보여줬고, 특히나 화웨이는 전체적으로 이게 8개 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개 관 통째로 화웨이가 이제 썼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들의 기술을 어떻게든 이제 특히나 유럽이나 아프리카권 이 국가들한테 이제 팔기 위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쇼가 이 MWC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얼마나 이번 그 MWC에서 네. 많이 그 차지를 했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들이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이냐라고 하면 다 결론은 AI로 돈 벌겠다 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술에 다 AI가 녹아들어져 있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AI, 저기도 AI 뭐 이랬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기업인 화웨이는 그 MWC에서 가장 큰 부스를 차리고 또 실제로 그럼 어떤 기술들을 공개했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을 통째로 빌려서 한 9,000제곱미터, 그러니까 2,700평 크기에다가 이제 전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화웨이라는 기업을 우리는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기업이 아무래도 통신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로봇 그다음에 뭐 이런 자율주행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서비스도 상당히 강력하고 B2C 기업과 이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화웨이를 볼 때는 상당히 항상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 화웨이의 장비들의 일종의 중국 정부화해서 뭐 일종의 뭐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파이웨어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나왔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2010년, 2020년 전후에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 기술은 좀 봐야 되는 게 이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기술을 엄청 키우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우리나라에서 한 번 이렇게 접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화웨이에서는 2번 접는 폰을 실제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Z 모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Z 모양으로 2번 접어서 피는 건데 이게 실제로 나온 거는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만 출시를 했는데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쨌든 스마트폰이 2번 접히는 경험이 신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줄 서가지고 이거 어떠냐라고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던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안하다, 이거 좀 깨질 것 같다, 휘어질 것 같다라고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2번 접히는 걸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했다라는 것 때문에 확실히 관심도는 높아지는 것 같고요. 두께는 어땠나요? 두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얇습니다. 뭐 예를 들면 3.6mm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쫙 피면 10.2인치니까 우리가 말하는 태블릿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 두께인데 피면 태블릿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흥미를 느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은 그럼 이런 거 못 만드냐? 실제 더 좋은 디스플레이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안쪽으로 접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2번 접는 거다 보니까 경첩처럼 접히니까 이거 구겨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재작년 2023년부터 상용화는 아직 안 했는데 공개한 건 안으로 이렇게 2번 접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를 이번에도 공개는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상용화는 아직 안 됐고 사람들이 만져볼 수는 없었고 멀리서 봐야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차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이 중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AI 관련돼서도 생성형 AI 뭐 우리가 챗GPT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챗GPT 쓰려고 그러면 막 어떻게 명령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에 화웨이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제가 한 번만 딱 클릭하면 영상을 2D나 3D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걸 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우주 비행사, 블랙홀 뭐 횡단, 탐험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몇 개를 딱 입력을 하면 AI가 갑자기 현재 생성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대형 스크린에서 10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SF 영화를 한 몇 분짜리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저희 남편 영화 감독인데.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아마도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마음이 아프네요.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 인간이 할 건 많아요.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건 와, AI 기술이 여기 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기에서 관람객이 작은 화면 옆에 달린 카메라로 딱 찍으면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뭐 이러한 경험들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좀 여러 가지 부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도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기본적으로 통신에 대한 거고 우리가 보통 요즘 5G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5G 다음이면 이제 6G로 갈 건데 그 중간에 중국에서 지금 또 표준을 잡기 위해서 밀고 있는 게 5.5G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기술이죠. 5G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준 거냐면 스페인에서 실제 자동차를 원격으로 운전을 하면 중국에 있는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운전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제가 스페인에서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비슷한 핸들 같은 거 게임처럼 있는 건데 그걸 움직였더니 거의 실시간으로 중국에 있는 실제 회사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먼 거리에서도 통신을 통해서 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뭘 보여줬냐면 자율주행 광산 솔루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티벳 같은 데에서 실제로 광산에 채굴을 하는데 그럼 채굴을 할 때 큰 트럭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트럭들에 쉽게 말해서 채굴을 한 걸 넣으면 이 트럭이 자율주행으로 가가지고 이제 공장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솔루션을 보여주면서 이제 수거, 적재, 하역 같은 거를 이제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신이나 자율주행을 가지고 산업에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먼 곳에 있는 전문가가 쉽게 말하면 한 곳에 앉아서 전문적으로 운전도 하고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니까 좀 놀라움을 이제 갖게 한 것이죠. 네, 그럼 뭐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가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위치로 되겠죠. 네, 범위가 많아지겠다라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AI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딥시크가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 중국의 딥시크와 관련된 뭐 그런 화제성 있는 것들도 조금 주목을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딥시크 자체가 MWC에 나오진 않았는데 거의 중국에 있는 모든 통신사나 모든 기술 회사가 우리 서비스에 딥시크가 들어있어요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강조했느냐? 딥시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은 하나는 중국 서비스에 연결돼 있는 딥시크가 있고 딥시크 엔진만 따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딥시크 엔진만은 좀 안전하다고 평가가 돼서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회사들도 이 딥시크 엔진을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딥시크라고 다 중국에 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엔진만 갖고 와서 그래서 중국 서버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쓰면은 이거는 조금 안전성이 평가가 돼서 미국에 있는 몇몇 서비스도 그 엔진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 있는 통신사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이슈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AI 쓰는 게 아니라 딥시크를 갖다가 엔진으로 껴놓으면 우리도 미국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이제 화웨이가 그 기술을 갖고 또 뭘 했냐 이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로봇에 실제로 본인들의 AI가 있긴 한데 그걸 안 쓰고 딥시크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래서 딥시크가 엔진으로 들어있고 로봇의 대화를 하는데 통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5G 통신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되니까 이 솔루션은 뭐 그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사세요 로봇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어떤 그 하드웨어의 어떤 엔진의 역할로서 이번에 이 딥시크라는 게 좀 화두가 된 거죠. 아무래도 딥시크가 전 세계적으로 좀 뜨거웠던 이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또 중국 회사들이 제조 기업에서 이런 AI를 활용하는 이런 그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기업 이외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이 있을까요? 우리 네. 소장님께서 직접 인상적으로 보신 기술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중국 얘기했으니까 또 우리가 일본 얘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일본은 또 이번에 상당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이제 요즘 고령화 사회 하지만 그 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은 게 일본이잖아요. 네. 통신사에서 편의점을 위한 솔루션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제일 재미있는 게 KDDI라고 하는 일본의 2대 통신사가 있는데 네. 여기서 로봇 팔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편의점 가보시면 편의점에 우리가 그 음료수 통 같은 거에 음료수 모자르면 실제로 뒤에서 음료수를 채워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냉장고 같은 데서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네, 네.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뒤에를 사람이 아니라 로봇 팔을 이제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재고를 여러 가지로 쌓아놓은 거에서 실제로 재고가 비면은 밀어넣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떨 때는 좀 춥거나 위험한 장소에 있으면은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노령화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대신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재고를 충전되는 재고 충전 시스템이 좀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이걸 어디에 비유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저희 또 청취자분들 중에 군대를 한 70년대나 뭐 이럴 때 가보셨던 분들은 이제 꽃마차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기 멀리 있는 뭐 산촌에 떨어져 있는 부대에는 우리가 PX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간식차 같은 게 와가지고 물건을 팔아주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네. 비슷하게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자율주행 편의점인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역에 일본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어르신들 사는 데들 이런 데에는 편의점을 놓기도 애매하고 움직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도심 지역에 이 실제 있는 차에서 이 로봇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실어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죠. 그 지역을. 그럼 이제 그 지역에서 실제로 무인 차량을 통해서 문 앞에 편의점의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것들까지 결국에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통신사에서 한다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통신사들이 그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단순한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합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통신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AR, XR에서 우리가 한동안 안경 끼는 것들을 보였잖아요. 이 안경 끼는 것에서 되게 재밌는 게 나왔었는데 NTT 도코모는요. 실제로 이런 AR 안경 끼면 붓글씨 쓰기 체험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이 일본 붓글씨 체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외에 또 베트남에 있는 통신사 역시도 상품 분류대를 로봇이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런 거라든지 유럽에서는 수면에다가 사물 인터넷을 띄워서 사물 인터넷 기기를 띄워서 수질 관리하는 이런 쪽까지 통신사가 되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는데 네. 뭐 위성 통신 서비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글로벌 어워즈 시상도 있다고 하는데 끝으로 이런 그 시대적인 추세와 더불어서 우리는 또 네.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끝으로 네.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뭐 중국이나 일본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중국이 본인들의 기술을
모습들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실제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중국을 다 따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물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일단 두 번째 추격자로 보면 안 된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빈틈의 영역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브랜드, 사용자 경험, 서비스 생태계를 묶어서 좀 제대로 고급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필요하다. 한 방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빠르게 뒤처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하프타임 뉴스 그리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코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3월 두 번째 일요일이 되면 여름의 긴 낮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표준 시간보다 시각을 앞당기는 일광 절약 시간, 즉 서머타임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1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시차를 계산할 때 실수를 한다든지 혼동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미주나 유럽 같은 곳은 우리나라와 시차가 많이 납니다. 서유럽의 많은 나라는 보통 8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일광 절약 시간, 즉 일명 서머타임이 적용되고 있어 7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프랑스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현재 7시간이 빠른데 그렇다면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7시간 느리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늦다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느리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란 뜻으로 속도를 나타내서 말이 느리다, 행동이 느리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늦다는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져 있다란 뜻으로 어린아이가 말할 시기가 됐는데도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엔 말이 느리다라고 하지 않고 말이 늦다라고 합니다. 시간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차에 대해 말할 때는 우리나라보다 7시간 느리다가 아니라 7시간 늦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따뜻한 봄 햇살에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이 14.7도, 대구 16도 등으로 포근한데요. 평년 기온을 5도 안팎 웃돌면서 4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제주 15도, 강릉 16도, 대구 17도, 광주 18도 등이 되겠고요. 이번 주는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등 서쪽 지역의 하늘은 뿌연 먼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천과 경기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종일 탁한 곳이 많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한때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충청과 전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내일 밤에는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모레 이뤄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심호정 검찰총장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심호정 검찰총장과 최상복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 판단에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도 법원의 구속 취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트럼프발 경기 침체 우려에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그동안 경제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감내하면서까지 관세를 강행하겠다는 점을 시사하자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뜨거웠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단숨에 트럼프 세션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다우는 약 2%, S&P 500은 2.7% 떨어져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고요. 나스닥은 4% 폭락해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모두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15% 넘게 빠지면서 5년 만에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최악의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섹터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이 크게 빠졌는데 특히 침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에 빅테크를 필두로 기술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고요. 금융주도 오늘 국채금리가 크게 내리면서 은행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걸까요? 네, 오늘 시장에 투매를 촉발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일에는 과도기가 있다며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언급했는데요. 관세 정책에 따른 단기적인 경제 혼란을 감내하면서까지 관세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월가에서도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종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는 같은 기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도 15%에서 20%로 올려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공개된 뉴욕 기대 인플레이션도 투자 심리를 꺾었는데요. 일단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소비자들의 가계 재정 전망은 한층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1년 후 재정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미국 소비자의 비율은 27.4%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실업과 연체, 신용 접근성에 대한 기대치는 눈에 띄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는 지금 1시 4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역시 미국 폭락장의 영향으로 급락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2%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도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고 이 코스닥도 2% 넘게 급락 출발했는데요. 다만 양시장 모두 초반보다는 점차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사고 후 불과 2주 만에 현대 엔지니어링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대참사가 벌어진 지 불과 13일 만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가뜩이나 부실 공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번 사고로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냐 불신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평택시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인 이른바 갱폼을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미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움직이다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타워 크레인 위에서 작업 중이었던 하청 토건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 2명이 약 6m 높이에서 추락했는데요.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가고요. 해당 작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도 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교량 붕괴 사고뿐만 아니라 작년이었죠. 시공을 맡았던 전남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를 20여일 앞두고 하자가 무려 5만 8천여 건이나 접수돼 결국 대표이사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하는 등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자 아파트로 사과를 한 지 1년도 채 못 돼 대규모 사상자를 낸 데다 또 2주도 채 안 돼 또다시 사고가 터지면서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향후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계속되는 논란의 일각에선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가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 현장에서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네, 지난달이었죠.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야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참사가 벌어지기 6일 전에도 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화재 영상을 보면 전기시설이 가득한 전원단자함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요. 전기를 차단할 틈도 없이 생수를 들이부어 간신히 불을 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에서도 참사 직전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네. 스프링쿨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소방 안전 기준을 모두 통과해 사용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화재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이 작동하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선 작동을 정지시켜놓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건데요. 최근 경찰 역시 반야트리 공사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지적했는데 이날의 화재도 초기 진화가 안 됐더라면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뜻입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공사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일쑤였는데 네. 소방설비도 교육도 부족했던 반야트리 공사 현장은 언제든 대형 인재 위험을 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네,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피살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강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번화가 길거리에서 한국인 한 명이 강도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숨진 남성은 소매치기 하려는 강도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들이 쏜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치안이 그리 좋지 않은 필리핀에선 한국인 교민과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살인, 강도 등 강력 사건이 다른 국가보다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피살 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38명으로 전체 아시아 태평양 국가 희생자 86명의 44%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2, 3위인 일본과 중국을 합한 것의 2배가 넘을 정도고요. 강도 사건 피해자 수도 필리핀이 102명으로 19명을 기록한 중국과 3명을 기록한 일본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6일이었죠. 전투기 오폭 사고가 난 포천의 마을 주민 대부분이 정신적인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100여 세대가 사는 평온했던 마을이었지만 오폭 사고 이후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10여 미터 앞에 폭탄이 떨어졌던 주택은 그야말로 폐허로 변했고요. 오폭 현장에서 꽤 떨어져 있는 주택들도 곳곳에 상흔이 역력합니다. 당시 마당에 나와 있던 집주인은 가슴이 답답하고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랄 만큼 공포를 떨쳐내기 힘들다 말하고요. 폭발 당시 외출을 했던 주민들도 비슷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잠도 못 이루고 식사도 못 챙기거나 병원도 안 가고 그저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산 너머에 국군이 사용하는 승진 사격장, 또 한편에는 미군 사격장을 두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폭격 소리가 꽤 익숙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직접적인 폭격을 받은 이후 마을 주민 대부분이 정신적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포감이 2주 이상 계속될 경우 정신적 장애로 남을 수 있어 쉬이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포천시는 2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해주고 관내 3개 군 사격장을 한 개로 통합해 운영해달라 국방부에 요청했는데요. 이번 오폭 사고는 무사 안일주의가 부른 인재로 드러나면서 가뜩이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기소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여느 때보다도 군기가 살아있어야 할 일선부대 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전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사건이죠.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 김하늘 양 사건 이후 정부가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네요. 네, 정부는 우선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늘봄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의 귀가를 우선 지원하는 인력을 7,200명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늦은 시간에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나 계단 등 주요 이동 통로와 돌봄 학교 주변과 같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도 확대해 교원과 학생들의 심리적 지원도 강화하고 폭력성을 보이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 업무가 어려운 교원의 경우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늘이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보다 2만 개 늘린 6만 500여 개의 늘봄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무 인력 등 8천여 명을 배치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이 늘어났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라고요? 네,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교통지원금을 기존보다 2배 늘린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70세 이상 운전자 약 6%에게만 혜택이 주어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70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높다는 통계에 따라 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이었죠.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화두가 됐고 이에 운전 미숙 등 고려 운전자 사고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상향하기로 한 건데요. 네. 다만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약 47만 명으로 이번에 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약 3만 명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본다면 정책 수혜 대상은 더 적어지고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약 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교통카드 지급 금액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들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일회성 인센티브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연령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맞게 운전 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보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지원금 외에도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적성검사 강화 등을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운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주간 운전만 가능하게 하거나 고속도로에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또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교육을 늘리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슴 아픈 소식이죠. 어제 저녁 가수 휘성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네, 가수 휘성 씨가 서울 자양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어제 저녁 6시 반쯤입니다. 연락이 닿질 않아 찾아간 가족이 집안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 119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분석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장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고요. 휘성 씨는 지난달에는 생일을 맞아 팬들과 만나기도 했고 또 최근까지도 오는 토요일로 예정된 동료 가수 KCM과의 합동 공연 홍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는데 43살 이른 죽음의 가요계가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끝으로 어느새 봄이 찾아왔더라고요. 날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아직 아침 공기는 다소 차갑지만 낮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 광주는 18도 안팎까지 올라 4월 초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수도권 지역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 전국에 눈비가 내리면서 반짝 찬바람이 내려오기도 하겠는데요. 또 포근한 봄 날씨지만 공기는 탁합니다.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고요. 또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황사가 유입돼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트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 제가 만난 분은 40대 후반의 전업주부였는데요. 중간중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아이 교육비를 보탠 정도였고 노후 준비를 하진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 대출금, 자녀 교육비부터 해결하고 난 이후 노후 준비를 해야 할 나이가 됐는데 막막하다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지난 시간 노후운용 상품과 필요한 노후자금 계산법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전업주부인 분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전업주부의 노후 준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죠.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 경제를 꾸리고 있는 전업주부는 저는 사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만의 노후 대비책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도 아나운서님 말씀에 먼저 동의를 하고요. 네. 위대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네.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해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비과세 개인연금, 남편 명의로 IFP 가입 등도 선택할 수 있죠. 또 ETF나 배당주 투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채권 예적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에 여유가 있다면 별 고민이 없겠지만 보통 금액이 한정적이라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자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처럼 직장인들은 의무가입자로 분류되고 개인과 사업자가 4.5%씩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부는 아니라서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혹은 지역가입자가 되지 못하는 주부 또는 학생이 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고요. 매년 12월 31일 기준 소득 월액의 중위소득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 소득이 100만 원으로 최소 보험료는 9%인 9만 원인 거죠. 그래서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면 매월 9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부터 가입을 해두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만 60세까지 최대 40년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최소 가입 기준인 10년을 넘겨야만 연금 수령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업주부지만 결혼하기 전이나 과거 직장 생활을 해서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임의가입을 통해서 10년을 마저 채우면 좋겠죠. 그런데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정 얘기가 나오면서 소득대출 변경 이슈도 있고요. 또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본인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만약 남편이 조기 사망했다면 아내가 남편의 몫까지 중복 수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럴 때 유족연금으로 선택을 하는데 선택이라는 남편의 유족연금 30%와 임의가입자 연금 100%, 또 이하는 남편의 유족연금의 100%를 받는 대신에 임의가입자, 즉 본인의 연금은 수령할 수 없는 건데요.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두 번째 아닌 이안의 금액이 더 커서 이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임의가입으로 낸 보험료만큼 연금 수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직장생활로 국민연금을 오랜 기간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신 개인연금을 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으로 낸 보험료만큼은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높아지는 이혼율과 같은 사회 환경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또 40대 후반에 노후 준비를 시작한 경우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기에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국민연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이 더 안정적이고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 국민연금을 가입해도 실제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네. 대다수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네. 그 현재 저출생으로 인해서 여러 제도적 어려움이나 개편 이야기가 나오지만 소득의 재분배를 해주는 연금 시스템에다가 안전자산의 상품 중 이보다 더 높은 환급률을 보이는 상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국민연금 예찬론자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조금만 제도적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연금액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례자처럼 만약에 지금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40대 후반에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 수령액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임의가입 보험료의 최소 금액이 9만 원이잖아요. 네. 더 내고 싶은 분들은 더 납입할 수 있고요. 가입 기간 또 최소 10년이지 더 오래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납입 금액과 납입 기간이 늘어난다면 연금 수령액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초반의 가정주부가 임의가입으로 매월 9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을 하면 총 1,080만 원이죠. 네. 이를 만 65세 이후에 수령을 하면 매월 19만 7천 원씩 수령이 가능하고요. 5년만 수령해도 납입원금을 받는 셈입니다. 또 10년을 수령하면 납입액의 2배가 되고요. 20년을 수령하면 납입액의 4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에 진입을 하고 있기에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난다면 총 연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조금이라도 더 내면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더 낼 수 있는 방법은 납입 금액을 더 내는 것도 있지만 납입 기간을 더 늘려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 60세까지 납입을 완료하고
추가 납입 제도인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해서 계속 납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입을 하는 게 좋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이전에 이 코너에서 언급했듯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고 이 경우 36% 수령액의 증가하니 꽤 크죠. 물론 단순한 액수를 보지 말고 예상 수령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36%를 더 받기 위해서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월 연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그 차액이 6천만 원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65세 수령 때 5년을 연기해서 70세부터 받는다면 136만 원씩 매월 수령을 해도 84세가 되어야지 총 수령 금액이 같아집니다. 그러기에 재정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맞벌이라면 충분히 연기연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연기연금 반대로 조기연금 수령 시에는 1년에 6%씩 감소해서 수령액이 최대 30%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인데 1년 조기 수령하면 6% 감액돼서 94만 원을 받고요. 5년을 조기 수령하면 30% 감액돼서 7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도 작다고 느껴지는데 기대 수명을 계산해서 총 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꽤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연기연금은 추천하지만 조기 수령은 피해야 할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통은 그 조기 수령은 피하는 게 좋지만 사실은 뭐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을 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개인연금 상품인데요. 아직 퇴직 전이라면 퇴직연금이나 IRP와 같은 개인연금 상품으로 조기 수령을 피하는 전략이 좋고요. 그건 좀 부담스럽다면 지출관리로 비상금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다 보니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조기 수령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한번 신청하면 번복이 불가능하기에 신중히 고려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맞벌이 부부라면요. 한 명은 앞서서 얘기한 국민연금 연기 제도를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현재 가능한 63세부터 수령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조금 더 늦게 수령을 시작하면 가정의 총 연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죠. 또한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중간에 납부를 중단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하면 끝까지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중요하니 꾸준히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게 좋고요. 또한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해야 가산금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이 노후 대비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꽤 심각한 수준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앞으로도 시끄러울 국민연금이지만 일단 국민연금의 기본 골자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입니다. 네. 그렇기에 소득이 낮아서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연금 납입액 총 금액이 적더라도 연금 수령 비율로 보면 더 받을 수 있는 부의 재분배 연금이죠. 그러니 현재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먼저 최저보험료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또한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해 두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입니다.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문세의 봄바람. 이문세의 봄바람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문자들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4702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고요. 9만 원씩 국민연금을 3년째 넣고 있습니다. 다른 개인연금은 없고요. 그런데 최근 좀 여유가 생겨서 국민연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넣을지 아니면 국민연금은 9만 원은 그대로 두고 적립식 펀드와 같은 다른 투자 상품은 찾아볼지 고민이 됩니다. 서영노 원장님 뭐가 더 좋을까요? 이거 저 개인적인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제 개인적인 답변을 짧게 하고 부연 설명을 좀 다르게 해볼 건데 네. 일단 저는 만약에 국민연금의 금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9만 원으로 내고 다른 상품으로 굴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국민연금 연금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국민연금의 연금 순액의 산정 방식은 A값이라는 국민 평균 소득의 50%와 B값이라는 개인 소득 또는 본인이 설정한 월소득의 50%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수를 나눈 금액에서 즉 A값과 B값을 합한 금액의 합으로 수령액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연금의 금액을 내가 많이 올렸다고 나중에 평균값 자체를 플러스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이 국민연금의 금액은 이미 가입 근무한을 그대로 내고 다른 상품으로 개인연금으로 좀 더 준비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대도 아직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상품 자체가 조금 안정적인 베이스의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뭐 배당주나 ETF 투자 등으로 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5944님, 아내가 임의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납입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다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 건데요. 국민연금에서 조금 결국은 우리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낸 거 대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임의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납입 기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나중에 조금 늦게 받는 형태로 해서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목돈이 있다면 앞에 질문분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다른 적시연금 상품으로 준비해서 가져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7595님, 차후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을 예정인데요. 개인 국민연금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네, 이거 제가 이 질문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네. 일단은 이 앞에 분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 유족연금하고 연관이 돼가 제가 나머지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거는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거는 배우자가 사망한다는 소리로 제가 해석이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족연금을 받을 때에는 그 내 국민연금의 일부를 받고 유족연금을 받든가 아니면 내 연금을 납입한 연금을 포기를 하고 유족연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네. 끝으로 0734님,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고민했는데 넣다가 안 넣으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해서 조금 더 가계 경제가 안정되면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입부터 해두는 게 좋을까요? 넣다가 안 넣게 되면 안 좋게 될 가망성은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 계속 노후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 순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바로 현재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734님 지금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법과 관련한 이야기 서영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의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게임하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기계들이 있죠. 뭐 조이스틱이라던가 조이패드라던가 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특이한 형태의 게임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최신 기술이 적용된 기계라면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VR이라는 게임기가 네. 있죠.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불리는 이 가상현실 기계에 기반한 게임들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VR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가상현실이 떠오르는 게임 기계를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대중화됐지만 여전히 신기할 때가 많은 네. 것 같아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사실 이 개념 자체, VR이란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V는 이제 virtual이라고 해서 가상의란 뜻이고 R이 reality, 현실이라는 의미 합쳐서 우리말로 가상현실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소설책도 가상현실이에요.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가상의 현실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가상현실이란 말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대략 19세기 정도에 극장에서 연극을 상연하는 개념으로 처음 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극작가인 앙토네 아르토가 극장을 가리켜서 처음 이제 이것은 가상현실이다라고 부르는 순간이 있었는데 극장이란 건물 자체는 현실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대에서 상영되는 연극은 가상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상현실이라고 부르자라고 처음 등장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최초의 VR 개념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을 그려내는 것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VR은 머리에 왜 헤드셋 같은 거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VR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VR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직관적이죠. 다시 말해 이 안에 자이로 센서 같은 게 들어 있어서 내가 고개를 돌리는 방향을 정확히 읽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맞는 그림들을 바로바로 그려내니까 마치 내가 그 가상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네.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가상현실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만드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리키는 VR이라는 건 정확히 이러한 기계 혹은 이러한 컨셉의 기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고개를 돌리는 대로 그 방향대로 화면이 변하는 기술은 언제쯤 처음 등장한 걸까요? 이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리얼하게 느끼게 만들겠다라는 기술들은 꽤나 오래전부터 시도가 되어 왔고 조금 본격적으로 좀 오늘날의 VR에 가까운 다시 말해 지금 VR의 시조라고 불릴 수 있는 기술은 대략 1962년에 나오게 되는데요. 네. 미국의 엔지니어인 모튼 헤일리그라는 사람이 센소라마라는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계는 예전에 혹시 만화경이라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요즘 분들은 만화경이란 걸 잘 모르시는데 대략 한국에서도 7, 80년대까지는 그런 공원에 가면 100원짜리 하나를 넣고 이렇게 쌍안으로 된 렌즈로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뭔가 신기한 그림들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은 없으시죠? 통일전망대에 있었던 네. 거는 그건 망원경이고 네. 망원경이 리얼이라면 네. 이 만화경은 가짜로 보여주는 네.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이런 만화경이 꽤 장사가 됐단 말이에요. 60년대에는. 근데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노력 끝에 센소라마라는 개선된 만화경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만화경은 일단 진동 의자에 앉아서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필름이 돌아가면서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에서 나오는 흔들림을 의자가 그대로 재현을 하는 그런 게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고 소리도 또 거기 맞춰지게 되고요. 요즘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들어있는 게 기계 안에 매연을 만드는 장치가 있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여주면 매연을 같이 피우면서 자동차 냄새까지 만들어내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와 이것이 가상현실이구나 라는 개념을 처음 보여준 기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개를 돌리는 대로 화면이 나오는 건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당시에는 아예 거기까지는 상상을 하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 영상이란 건 영화 필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대략 한 5년 뒤에 이제 비슷한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네. 1968년에 이반 서덜랜드라는 엔지니어는 헤드 트래킹,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리의 움직임을 읽는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그럼 머리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라는 것을 처음 시도하게 되면서 이 서덜랜드가 만든 기술이 오늘날 VR의 시조가 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때 트래킹 장치는 사진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데 옛날 기계들은 굉장히 무겁고 강철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kg 정도 됐어요. 그래서 머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천장에 매달았어요. 네. 그리고 천장에 매단 그 와이어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머리를 어디로 돌린다라는 걸 알게 만드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집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만 쓸 수 있는 기술이었고 또 60년대라고 하면 컴퓨터 기술이란 게 굉장히 발전이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머리를 돌리는 것까지는 알아도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기술까지는 또 만들지 못해서 말 그대로 초창기 기술에 머물곤 했었죠. 그렇다면 그 진정한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 헤드 트래킹 자체는 언제 처음 등장을 했을까요? 이게 대략 한 1980년대부터 각 게임사들이 굉장히 이 일에 뛰어들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장 어울리는 게 게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 무거운 실험실 장비를 가볍게 만들려는 기술들이 80년대에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여지진 못했고 이후에 2010년대에 들어서야 오늘날 우리가 아는 VR 헤드셋의 시초인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기계가 정식 상용화가 되면서 본격적인 VR 게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우리 스마트폰에도 자이로 센서라고 움직임 센서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들어오고 또 그만큼 작은 칩에서 빠른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컴퓨터 기술이 합쳐지면서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는 VR 헤드셋이 나오게 된 거죠. 1980년대부터 헤드 트래킹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VR 게임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게임 제너레이션 이경혁 편집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장비는 좋아졌는데 VR 게임이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은 걸까요? 아닙니다. 저도 왜 성공하지 못할까가 늘 의문인 사람이고요. 대략 숫자로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VR 게임 중에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게임이 비트 세이버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헤드셋을 쓰고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광선검 같은 걸로 막 뭔가를 썰어내는 게임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300만 장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린 것 같지만 게임 쪽에서 메가히트작으로 불리는 GTA5 같은 경우는 2억 장 정도가 팔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VR 게임이 대중화됐다라고 말하긴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짚을 수 있을 것 같는데요. 첫 번째는 기기 자체가 아직도 대중화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작아지고 심플해지긴 했는데 지금도 이제 현재 상용화된 기기 하나를 사려면 대략 한 3-40만 원 정도의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3-40만 원을 써서 그럼 재밌는 게임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타이틀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한번 구매하면은 정말 이 장치는 VR 게임 용도로밖에 쓸 수 없어서 사실 3-40만 원이 꽤 큰 돈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VR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VR 체험방, VR 카페에 가서 한두 번 체험해 보는 것으로 머물고 있어서 아직 대중화되긴 조금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멀미입니다. 이 VR 장비를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10분 이상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멀미 때문이거든요. 저도 이 멀미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 항상 멀미약을 먹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 이 멀미를 줄이는 기술이 VR에서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0분 이상 못하는 기기가 잘 팔려나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멀미를 극복하지 않는 한 VR의 대중화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VR 헤드셋들이 좀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좀 어떨까요?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도 예전까지는 꽤 무거웠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수준, 그거보다 가벼운 수준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무게 자체는 요즘은 좀 많이 작은 이슈가 됐죠. 네.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닌텐도 월드에 가보니까 그냥 그 게임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살짝 어지럽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미가 심한 편이라 VR을 하면 정말 어지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게임에서는 그런 멀미가 더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꼭 VR이 아니어도 멀미라는 건 인류가 굉장히 옛날부터 들고 왔던 증상이긴 합니다.
최초로 멀미에 관해 기록이 남은 거는 고대 그리스의 뱃멀미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같은 의학자들이 멀미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현대 의학에서 이제 멀미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시각 정보와 운동 정보의 불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주변을 걸어다니고 활동을 하다 보면 시각과 청각에 굉장히 크게 기대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는 건 결국 시청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VR 기기 또한 우리가 시청각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걸 아니까 두 가지 감각을 가짜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각도에 맞춰서 계속 내 눈에 이것이 진짜다라는 그래픽을 보여주고 동시에 소리도 왼쪽 오른쪽을 맞춰가면서 같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머리를 돌리는 대로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감각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전정기관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이게 학생 시절 이제 생물 시간에 졸지 않으신 분들은 나 들어봤어라고 하실 텐데 저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귀라고 하면 청각기관이라고만 이해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반고리관, 달팽이관 이제 네네. 이걸 들으면 이제 떠오르실 텐데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관이 귀 안에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반고리관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고개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주고 또 그 밑에 있는 전정기관에선 이석이라고 하죠. 작은 돌이 들어있어서 내가 지금 중력 방향에 대해 어떻게 서 있다도 감지를 하게 해주잖아요.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이다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받게 되는 건데 VR의 문제가 뭐냐면 시각과 청각은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전정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각이 제공하는 나의 현재 위치 정보와 전정기관이 제공하는 위치 정보가 서로 다릅니다. 그때 멀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VR 게임을 할 때 멀미가 심한 거군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VR 게임 중에 운전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트럭 운전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핸들을 잡고 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뭐 그냥 차가 쭉 가니까 멀미가 전혀 없어요. 근데 언제 멀미가 오냐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화면은 과속 방지턱을 넘고 있으니까 위로 한번 올렸다 내려주거든요. 근데 내 전정기관은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정보가 머릿속에 딱 같이 들어오면 뇌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시각과 청각은 내가 지금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전정기관은 내 몸이 가만히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뇌는 판단을 못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지?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이때 뇌가 내리는 판단은 뭐냐면 지금 내 몸의 감각기관들이 정상이 아니다. 나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근데 균형을 잃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하냐면 셧다운을 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주저앉히는 작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멀미 오면 어떻습니까? 다 주저앉습니다. 사람들이. 어지러워하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는데 그때 동작을 보면 넘어지지 않는 동작으로 앉게 되는 거죠. 내가 감각이 이상하니까 지금 난 움직이면 안 돼라고 뇌가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인터럽트라는 거죠. 네. 잠깐 세우고 휴식하자라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멀미의 기전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배멀미, 차멀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영화만 봐도 멀미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좀 줄긴 했는데 예전에 고속버스 같은 거 타면 버스 멀미도 엄청 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멀미들이 계속 이어지고 특히 VR까지 오면 이제는 아예 눈에 보이는 걸 다 가짜로 만들다 보니까 결국 전정기관하고 너무 충돌을 하면서 멀미라는 문제가 확 부각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편집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전정기관에 가상의 정보를 좀 만들어내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것까지 만들려면 우와 진짜 같아라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 우리가 지금 못 봤어요. 그런 미디어를 아직. 다시 말해 아직까지 우리는 전정기관에 어떤 자극을 주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까지는 만들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죠. 다만 이걸 활용하는 기술들이 간접적으로는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체험하시는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4DX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좀 액션 영화 같은 걸 보러 우리가 극장에 가면 그 의자가 크게 흔들리는 의자 있죠. 요새. 네. 이게 이제 4DX라고 불리는데요. 이때 보면
뭔가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계속 사람을 의자를 흔들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의자를 흔드는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감각기관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확히 이건 뭐냐면 전정기관의 정보를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자동차를 타다가 하늘로 붕 떴다 하면 어때요? 의자가 한번 탁 털어주면서 사람을 흔든다기보다 정확히는 전정기관 안에 이석한테 너 지금 몸이 떴어라는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와 이거 진짜 같네라고 반응을 하면서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정기관에 직접적으로 무슨 전극을 붙이거나 뭐 스피커, 헤드폰처럼 뭘 붙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몸속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하지만 몸 자체를 흔들면 되지 않아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전정기관도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4DX고 아직 완전히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본 사람들은 야 이거 충분히 돈값 한다라는 반응까지는 만드는 것 같아요. 네, VR의 대중화를 어렵게 하는 게 전정기관의 문제였다는 게 어쩌면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VR 이 기기가 처음 등장하면서 되게 우리에게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게 우리에게 5가지 감각, 소위 말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감각이 5개뿐이었냐라는 반론이 좀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정기관도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고 실제로 우리는 이 나의 균형과 운동을 느끼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정기관 자체를 미디어로 활용해 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에이 그게 무슨 감각이야? 라고 잊고 지내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각과 청각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자 이것이 새로 만든 가상 현실입니다라고 보여줬을 때 왜 학교 다니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 얘기하시면 손 들고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것처럼 전정기관이 손을 든 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는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사실 이 전정기관이 작용할 수 있는 순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각과 청각까지만 인류가 가짜로 만들 수 있다라는 한계에 도달하니까 이제서야 전정기관이 저도 감각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라고 손을 든 결과가 아마도 멀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뭐 아까 4DX 얘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 미디어를 만들어서 뭐 재밌는 일도 하고 또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스텝의 미디어를 본다고 한다면 다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감각을 왜 우리가 안 갖고 놀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4DX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이 감각을 갖고 놀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놀이공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바이킹과 롤러코스터죠. 진짜요? 네. 어때요? 바이킹과 롤러코스터는 눈을 감고 타면 안 무섭나요?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 왜 뚝 떨어지는 느낌을 줄 때 우리는 그 떨어지는 느낌을 시각으로 봤나요? 청각으로 봤나요? 근데 사실은 떨어지는 느낌이 재밌어서 타는 건데 그것은 정확히 뭘 가리키냐면 이 자이로 드롭 혹은 롤러코스터라는 기계 자체가 전정기관을 갖고 노는 미디어였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꽤 오랫동안 뭐 근해부터 시작해서 시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전정기관을 갖고 놀아온 것이 인류의 놀이 역사였는데 다만 그것이 그동안은 잘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나치게 시청각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미디어가 가상현실이라는 극한까지 진짜 같은 어떤 순간을 만드니 비로소 저도 감각이고 저도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오늘날 VR이 처한 그 멀미라는 극복 과제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혁 편집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화요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주예인이 피처링한 20살의 걷자 집 앞이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화요일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